신문 이야기 도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뉴스 속보부터 시원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A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농협중앙회 11층의 화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11층 회장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저희가 단독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농협중앙회의 회장 선거를 두고 갖은 의혹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많았는데 검찰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 10여 명이 농협중앙회로 실시간 현재 급파되어 있는 것을 저희 채널A에서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요즘 검찰 참 바쁜 것 같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은 유승민 의원의 복당 소식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친박은 쿠데타다, 비박은 작전 성공했다, 청와대는 아이고 뒤통수야. 오늘 이런 반응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유승민 복당에 여당은 다시 내전에 휩싸였는데 내전은 내전인데 어떤 내전이냐? 진흙탕 내전이다. 이 내전이 곱게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친박과 비박이 둘로 나뉘어서 다시금 불붙고 있습니다. 오늘 친박 의원들은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국회가 뜨겁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두 차례 표결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는데 친박의 반응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비대위의 무엇이다? 쿠데타다. 쿠데타다. 상당히 감정이 실린 단어입니다. 쿠데타다. 비대위가 쿠데타를 벌인 것이다. 친박은 이렇게 발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헛질린 친박 의원들은 이거 안 되겠다. 비상시국이다. 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헛질린 친박, 비대위가 뒤통수 쳤다. 오늘 무엇을 예고했는데요?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집단 행동. 집단 행동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성명 발표가 있겠고요. 두 번째, 탈당, 분당 얘기가 있겠고요. 세 번째, 혹시 대통령이 탈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친박계의 반응 오늘 어떻게 나올지 저희 도직구쇼에서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그렇다면 혁신 비상대책위원장 김의옥 위원장에게 시선이 가는데 이러한 새누리 복당 내분 사태에 대해서 김의옥 비대위원장이 무언가를 오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의옥 비대위원장 뭘 고민할까요? 사퇴를 고민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의문스러운 대목입니다. 김의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를 고민하고 있다는데 유승민 의원 복당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퇴를 고민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사퇴를 고민하는 걸까요? 그의 사퇴 고민 속에 숨겨진 이야기 오늘 도직구쇼에서 가장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너무 놀랐어요. 오늘 당정청 회의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당정청 회의가 돌연 취소됐다. 비대위원장은 사퇴를 고민하고 당정청 회의는 취소되고 무엇이 작용했나? 한겨레 신문에서는 청와대의 분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청와대의 분노.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할 말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그 공식 반응에서 분노가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잠시 후 청와대의 속내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사회면 기사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복당 정치권 뉴스였고요. 이제부터는 사회부 뉴스입니다. 또 피소됐다. 누가 피소됐을까요? 박유천 씨, 가수 겸 탤런트 박유천 씨가 다른 20대 여성으로부터 나도 성폭행을 당했다 라면서 또 성폭행 혐의로 피소가 된 겁니다. 박윤천 씨 측에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만약에 검찰 조사 결과, 경찰 조사 결과 하나라도 사실로 나오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언론 매체가 박윤천 씨 소속사와 첫 번째 신고 여성 간에 뭔가 일이 있었다. 단독 확인해서 보도했습니다. 잠시 후 저희 도직구쇼에서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유승민 복당 결정에 반발하는 친박들에게 오늘 중앙일보가 돌직구 한마디 했습니다. 유승민 복당 결정에 반발하는 친박 잘 들으십시오. 중앙일보는 제정신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정신인가? 제정신인가? 그렇다면 다른 신문들 사설에서는 과연 뭐라고 쓰고 있을지 잠시 후 저희 도직구쇼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는 오롯이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이거는 박유천. 네,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뉴스 속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의 11층 회장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으로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회장실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화장실이라고 너무 급한 나머지 잘못 말씀드린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농협중앙회의 회장 선거를 두고 갖은 의혹들이 제기됐었는데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뉴스 발생하면 다시 상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어떤 분들을 모셨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논란의 중심이 되는 분들 오늘 돌직구 신문에 다 모셨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돌아온 유승민 의원, 윤상현 의원, 그리고 청와대의 박근혜 대통령까지 무시무시한 분들 오늘 다 모셨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두고 당사자의 입장들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친박 의원들의 반응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쿠데타다. 김진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복당시켜서 앞으로는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거지로 한다고 안 좋은 사이가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생각도 다르고 이런 분을 갑자기 들여다 놓는다고 이게 화합이 되는 것이냐? 저는 오히려 분란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이 먼저 여기 대해서 뭐가 좀 잘못됐다. 이런 적어도 사과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불편한 반응입니다. 잠시 후 친박 의원들의 적나라한 불편한 반응들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위원님, 유승민 의원은 돌아오기로 결정이 됐고 더불어 윤상현 의원도 돌아오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친박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거 쿠데타다. 굉장히 날선 반응들이에요. 어저께 하루 종일 정말 스펙타클했죠. 맞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이제 논설실 회의를 할 때만 해도 어저께 혁신비대위원회에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가 오늘 논의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논의를 하고 회의를 딱 나왔는데 전부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복당이 결정이 됐다는 거에서 알아보니까 비대위원회에서 투표를 해서 이제 했는데 11명이 비대위원이죠. 투표를 하고 있는데 그 검표위원이 6명까지 찬성이 나오니까 덮어버리고 찢어버리고 결정됐다 해가지고 이제 어저께 전격 복당이 됐는데 그래서 이거는 새누리당이 앞으로 제대로 나가기로 했겠구나 그렇게 이제 사설을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이거 비대위의 결정은 우리 전체 의견이 아니다. 비대위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엄청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누구들 사이에서 나왔냐면 바로 친박들 의원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갈 길이 멀구나 하면서 모든 신문들이 오늘 아침에 비대위의 쿠데타 결정, 친박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결정에 대한 비대위의 결정을 또 비판하는 그거에 대해서 제정신인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새누리당이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 다시 친박과 비박 의원들 사이에 이 진영 갈등이 오늘 바로 분수령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친박 의원들 사이에서는 집단 행동을 하겠다라는 경고 메시지까지 어제 밤 늦은 시각 나왔습니다. 친박 의원들의 반응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태흠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혁신 비대위원들이 비밀리에 작전하고 마치 쿠데타를 하듯이 복당을 밀어붙였다. 오늘 전조간신문이 김태흠 의원의 이 쿠데타라는 반응을 다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원진 의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의도 없이 2시간 반 만에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주 치밀하게 짜고 친 각본으로 뭐가 없다?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네. 조원진 의원은 이런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김 기자, 내 이름 말하지 마. 익명을 요구한 한 친박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뒤통수 친 거다. 대통령 탈당과 분당 사태에 이룰 수 있는 심각한 문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었군요. 이거 뒤통수 친 거다. 대통령 탈당할 것이다. 분당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친박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대위를 이참에 아예 해체해버려야겠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 심각합니다, 분위기가. 비대위 해체에 유승민 의원 제명 얘기에 대통령 탈당 얘기까지 나왔어요, 윤 실장님.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봐라. 네. 이건 뭐 당원 제명이겠죠? 의원 예. 제명 같은 경우에는 통진당 사태 이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1979년도에 의원직 제명을 당했고, 그때도 이제 공화당에서 일부가 반대했지만은 강하게 밀어붙여서 그게 이제 결국 부마 항쟁으로 이어지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이제 발판이 예. 마련된 건데, 전 지금 친박 진영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승민 의원 왜 이렇게 키워주냐. 이러다가 이 당이요, 제가 볼 때는 친박 비박이 아니라 무슨 친유 반유로 나뉠 것 같아요. 친유 반유로.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박 대통령의 정책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로 갈리는 게 아니라 유승민에게 뭐 복당에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로 갈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비대위 인적 구성을 보면 11명인데, 친박이라고 불릴 사람들도 있고, 예. 친박 쪽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까지 하면 그게 다수인데 그 회의를 해가지고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친박 비박이 아니라 친유 비유인 거죠. 예. 그럼 가능한 게 조선시대까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조선시대로 올라가면. 동인 서인이 나뉜 게 처음에 이게 철학적인 배경도 있지만, 그때 이조 정랑이라면은 지금으로 치면 한 국장급 자리입니다. 예. 이걸 우리 쪽하고 친한 뭐 심효원이 하느냐, 심의겸이 하느냐, 김효원이 하느냐를 두고 동인 서인이 갈린 거예요. 친박이 맞느냐, 비박이 그렇죠. 맞느냐예요. 지금 그 오늘날로 따지면. 심, 김, 이 두 사람은 역사 속에서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동인서인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뭐 분당, 뭐 대통령 탈당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저는 이런 분위기라면은 가능도 하겠다 예. 싶은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차라리 갈라서라. 쿠데타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쭉 짚어보면 혁신위원장이 이제 김용태 의원이 됐다가 친박이 반발해가지고 예. 없앴죠. 그래도 이제 비대위를 꾸리기로 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에다가 이해운, 김세연 이런 사람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너무 강한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좀 말하자면 자기들 입맛에 꾸린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걸 또 없애면 또 뭘 어떻게 꾸리자는 이야기입니까? 결국에는 비대위까지 또 없앤다면 친박이 없애는 건 지금 세 번째인가 없애는 건데, 이 모습을 처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계신 한 분이 계신데,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대선배님이신 이기진 전 의원님,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친박들의 반응. 저는 나중에 말하려고 그랬었어요, 사실. 예. 근데 새누리당 지금 보면은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머리가 나쁜 것 같다, 일단은. 벌써 4월 13일의 기억을 잊은 것 같아요. 혁신 비대위를 왜 만들었는지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예. 혁신 비대위는 이거 추술이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참패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이 엄청난 현실을 잘 해석해서 제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이거 갖고 싸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추술이자는 건지 싸우자는 건지 지금 모르겠고, 혁신 비대위는 그럼 왜 만들었고 그때 왜 반대 안 했어요? 그때 왜 반대 안 그럼 했냐? 혁신 비대위를 만드는데 반대를 안 했다는 것은 거기 결정 사항에 대해서 따르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난 누구 편들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결정을 하도록 그 어려운 분들 모셔서 비대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은 그 결정에 승복해야죠. 그것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비 2,000원 내는 저로서는 기분 얹지 않습니다. 당비 많이 내시네요, 2,000원. 꼬박. 매달 2,000원도 이게 부담 가요. 부담간다. 노인들한테는. 예. 2,000원 당비도 아깝다. 돌직구는 알려주셨는데, 좀 전에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정성희 위원님, 중앙일보 사설 제목을 소개해드렸어요. 친박 제정신이냐. 다른 신문들은 오늘 사설에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오늘 모든 신문의 가장 중요한 사설로 이 어저께 새누리당 친박계가 비대위 결정에서 반발하는 걸 다시 비판한 사설을 실었는데요. 동아일보 사설 제목 이렇습니다. 유승민 복당 안 된다는 친박. 총선 참패 이전과 뭐가 다른가? 이기진 전 의원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자로 낙이 찍힌 유 의원을 당에서 쫓아내는 과정은 정말 졸렬했다. 그 졸렬하다. 결과가 총선 참패이고 여소야대 정국인데, 그러면 아까 이걸 반성하고 제대로 좀 정신 차려라고 했는데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도 다시 반발하는 거 뭐냐 하고 예. 비판하고 있고요. 아까 중앙일보는 심지어 제정신인가, 제정신이냐. 친박들 제정신이냐, 정말 기억력이 짧다는 얘기하고 있고, 조선일보는 조금 제목은 온건합니다만
여당 비박 복당으로 원점으로 회귀했다. 예. 남은 것은 선거 참패와 상처뿐이다. 상처뿐이다. 제대로 정신을 못 차렸다는 지적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의 싱크탱크 출신인 김병민 의원 입장에서도 자당의 이런 내분 사태가 누구보다 가슴이 아플 텐데 일단은 전 조간 신문들은 친박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예, 참 새누리당이 기본적인 보수 정당의 딱지를 떼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당이 가져야 될 체면과 명분 이런 것들을 다 버린 것 같아요. 잊지 마시면 국민들이 바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뭔지를 명확하게 정당이 인식하고 그 바람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 다 떠나서 오로지 우리 계파 사람들의 이익이 무엇인지 거기에만 충실한 모습들을 그 민낯을 너무 적나라하게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오늘자 조간신문 어디에서도 새누리당의 이와 같은 사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여기서 정말 그 혁신 비대위의 탄생 자체가 새누리당 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만들었던 그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 자체를 뭉개버리고 어찌 보면 최경환 의원이랑 김무성 전 대표가 만나갖고 정진석 원내대표랑 같이 만난 자리 이후로 적정히 무마하고 가자는 식으로 탄생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는 사람은 없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그 혁신 비대위가 전국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정 수준에 대한 권한을 준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난 결정들을 가지고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완전히 틀어버린다. 이거는 사실상 정당의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려운 분들 5분 저희가 모셨습니다. 돌직구 신문에 모신 이 5분들 각각의 입장을 차례차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희옥 혁신 비대위원장 두 분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희옥 혁신위원장은 지금 사퇴를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 사퇴를 고민하고 있는지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석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수결 거부는 범죄입니다. 유승민 의원 복당 투표를 정진석 원내대표가 과연 주도했는지 아니면 그저 대세에 눈 감고 편승을 했는지도 오늘 챙겨볼 관건입니다. 그리고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께서는 나에게 지금 범죄라고 말한 것인가? 내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왔는데 수치심을 느낀다. 사퇴를 시사한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의 한 조간신문은 몽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오늘 무엇이 진실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던 참가자가 저희 기자를 만나서 두 사람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구성해봤습니다. 유승민 의원 등등 우리 당을 나간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여부를 비대위원장님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그건 범죄 행위입니다. 급기야 한 참석자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김희옥 비대위원장에게 위원장님 혹시 청와대 오더 받았습니까? 왜 이렇게 민기적 청와대 오더를 받았습니까? 감정적인 발언을 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희옥 비대위원장은 범죄라니 내가 검사 출신인데 말 함부로 하지 말라. 김민우 의원님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복수의 참석자들이 그리고 심지어 친박 의원조차 두 사이에 이런 대화가 있었다. 그렇죠.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들이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김희옥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자로 결론을 내리지 말자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다음 주까지 시간을 좀 갖고 생각을 해보자. 사실 저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투표하지 말자 이랬다는 거죠. 이미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김희옥 위원장이 중간에 회의장 밖에 잠깐 나갔다 왔다는 겁니다. 근데 회의장 밖에 나갔다 오고 나더니 입장이 바뀌었다. 당신 무슨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비대위 상황들이 전해졌다라는 거고 결국 여기에서 표결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범죄와도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김희옥 위원장 입장에서 그 말이 굉장히 발끈했다라는 겁니다. 예. 표결 결과가 끝나고 나서도 김희옥 위원장이 혼잣말로 범죄라는 말을 끊임없이 되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당분간 당에 나오기 어렵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여기서 표결을 결정했다라는 게 뭐가 잘못된 건지도 잘 모르겠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다수결을 제안했고 그 자리에 있는 11명의 비대위원이 표결을 통해서 결정했으면 그 혁신 비대위가 갖고 있는 권한 자체가 당의 지도부 권한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당의 당원 당규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나갔던 사람들 복당을 받는 부분들을 지도부가 결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김희옥 비대위원장의 이 사퇴 시사 반응을 두고 친박과 비박의 해석이 전혀 다르게 갈리고 있는데요. 정석희 위원님, 둘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보십시오. 친박에서는 김희옥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
비대위원들이 말이야. 비대위원장의 명을 어기고 부득부득 투표를 했기 때문에 김의옥 비대위원장의 명예에 상처를 받고 사퇴를 검토 중이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고요. 비박에서는 청와대가 끝까지 김의옥 비대위원장을 앞세워서 투표 결과를 뒤집어 보려 한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진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둘 다 이제 진실인 것 같은 게 아까 지금 얘기를 했지만 김의옥 비대위원장은 어저께 투표건 뭐건 어저께 결정하지 않기를 바랬고 그것이 또 어제 오전에 전체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저께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투표가 됐는데 투표를 아까 해보니까 무기명 투표를 하는데 벌써 6명 나오니까 다 이게 복당 허용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했던 거랑 다르게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비대위원들 뭐 당연직 몇 명, 5명 의원을 하고 외부 비대위원 위원증 5명 왔는데 다 뭐 김의옥 비대위원지 접촉해서 데려온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거기 들어간 민세진 의원인가요? 동국대학교 교원. 그럼 본인이 데리고 있던 분, 또 임윤선 변호사도 제가 알기로 김의옥 위원장이 전화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이 데려온 사람들이 본인의 의중과는 다르게 뒤집어 버리고서 투표로 하자 하니까 이거 내가 데려왔는데 궤심하다. 그게 노여워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해석은 그 말할대로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청와대 의중도 맞춰보고 좀 익혀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하고 나니까 이게 청와대에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면목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다 더더욱이나 뭐 또 정진석 위원장이 평생 검사로서 또 뭐 대학교 총장으로서 올곧게 살아온 사람한테 범죄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노염이 가시지 않아서 예. 범죄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합쳐져가지고 그래서 사퇴 가능성이 기자들은 좀 높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예. 김의옥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결과도 결과지만은 나 빼고 탁 짜가지고 작전 짜서 확 들어와서 나를 이게 바보로 만든 거 아닌가. 이거죠. 소위 니들이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다 나왔으니까 실명 말해도 상관없겠죠. 김영호 의원이 예. 이거 결정합시다. 안 되면 이게 투표라도 합시다라고 먼저 이게 이게 먼저 이제 발의를 하니까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학재 의원이라든지 뭐 권성동 사무총장 이 당내 인사들까지도 맞는 말이다. 오늘 결정 짓자라고 하고 거기다 또 이제 바깥에 외부로 온 비대위원 일부도 동조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쫙 가니까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은 게 정진석 원내대표가 아까 나온 대로 예. 결정 안 하면 범죄다. 청와대 오더 받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김의옥 위원장은 자기가 옴짝달싹 못하게 쫙 무슨 이제 주주총회 작전 짜오는 것처럼 됐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 비대위원들 이야기는 이건 이심전심인 것이다. 이걸 이제 오래 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네. 됐어야 된다라고 판단한 거다인데 어쨌든 감정이 상하실 부분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원로급 인사를 모셨는데 제가 여기다 하나 오버랩 되는 게 더불어민주당 중앙위 사태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어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치과에서 다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숙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화를 푸십시오 하고 문재인 전 대표 올라오고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이제 당당하게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중앙위를 한 게 결국은 거의 그대로 됐어요. 뒤집은 거 내용은. 예. 근데 이제 김종인 대표의 이제 권위는 이렇게 올려주는 말하자면 어떤 윈윈인 것인데 과연 새누리당에서 그런 식의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는 저는 모르겠네요. 공식적으로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계진 전 의원님, 내가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묵비권 행사한다고 그렇게만 말했습니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원내대표 본인을 뺀 나머지 참석자들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렇게 강하게 한번 압박을 했다. 저는 그 안에서 뭐 오간 얘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김의옥 비대위원장에 주목을 했는데 저분이 정치 아나? 정치를 아나? 정치를 아나? 어. 만약 정치를 알았다면 투표하자마자 서두르는 분위기가 많이 있고 자기가 그걸 원치 않는다면 정회 선언했어야죠. 비대위원장 권한으로 정회 정회를 선언을 선언해놓고 의논해보고 생각해보고 투표를 하더라도 예. 거기서 그냥 그 분위기에 밀려서 갔다? 이건 끌려간 거죠. 끌려간 거다.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작전을 짰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비대위원장이 그때 자 잠시 정회합니다. 딱 쳐놓고선 깨버려야 돼요. 판을. 예. 이게 만약에 지금 김종인 대표가 저쪽 대표나 또 의원이 안 됐으면 거기 가서 좀 이쪽에 이것도 좀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안 되고 김종 대표를 다시 모셔올 수도 없고. 이게 수가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왜냐면은
꼼짝 못하게 뭔가 조치를 하나 해서 본때를 보이고 나서 예. 이런 걸 처리하는 수순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권위가 없는데 권위 없어요. 권위가 없는데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게 돼 보니까 이 상황이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약이 없고 허준이와도 못 고칠 허준이와도 못 고친다. 김희옥 아주 위원장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사퇴할 거라고 보십니까? 사퇴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어. 그건 정말 모르겠어요.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허준이와도 지금- 못 고친다. 지금 제대로 못 하시는 게 아니냐. 예. 잡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끌려가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런 상황을 진흙탕에 발을 들여놓아 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궁금증은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에게로 이어지는데 범죄입니다. 청와대 오더를 받았습니다. 라는 돌직구를 날린 정진석 원내대표를 향해서 친박 의원들과 청와대의 시선이 곱지가 않은데 주도한 거냐 끌려간 거냐를 두고서 또 논란이에요. 정진석 원내대표 출신이 충청도잖아요. 반기문 사무총장을 보면서 그 반반화법의 반을 정진석 원내대표가 저는 닮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정진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내대표는 자기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친박은 우리가 표를 몰아줘서 됐다고 자꾸 우리 편에 줄을 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진석 원내대표의 첫 번째 결정을 가지고 친박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비대위원장 정진석 원내대표가 겸임하겠다는 거 무너뜨리고 김용태 의원 혁신위원장으로 만들었던 거 무너뜨렸거든요. 근데 정진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왔는데 지금 판을 보아하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8월 달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당권과 그러니까 당 대표의 권한과 최고위원의 권한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예. 당 대표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세지고 여기서 당 대표를 누가 갖느냐에 따라 갖고서는 반대 개파는 거의 소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지금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이거를 견제하기 위한 나머지 비박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이는 그런 형세가 됐거든요. 예. 거기에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렇게 쓱 보고 있다가 숟가락을 하나 얹은 정도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도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이 이대로 가서 친박계가 모든 것들을 장악하게 됐을 경우에 당의 미래가 사실 불투명하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사전 교감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진석 원내대표, 김희옥 비대위원장 두 분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가상으로. 그러면 세 번째 입장, 청와대 입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는 몰랐다는 거예요. 보고 못 받았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청와대의 공식 표명은 할 말 없다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비공식적으로 김 기자, 내 이름 말하지 마. 이름을 밝히지 않은 청와대 관계자는 불편한 심기를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세상에 복당 결정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가로 열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가로 닫고 손을 쓸 틈도 없이 당한 셈이다. 당했다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뉘앙스는 복잡 미묘한데 당했다. 그리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을 용서하지 않았다. 두고두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새누리당에 전달해 왔다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일컬어서 새누리당 내에서 신조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 친박, 비박, 멀박, 탈박 많은 박들이 있지만 유승민 의원을 일컬어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찍박. 양지민 변호사님. 네. 찍박이 뭡니까? 찍박은 그야말로 이제 찍혔다는 거죠. 아, 찍혔다. 네, 그렇죠. 청와대 이제 콕 찍혔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콕 찍혔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찍박이라는 건데 참 말도 잘 지어내신 것 같아요. 예, 유승민 의원을 일컬어서 찍박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윤태곤 실장님, 청와대 반응 지금 살펴봤는데 매우 불쾌합니다. 불편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꾸 키워준다는 이런 느낌 드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 말은 끝나고 바로 김재원 정무수석한테 전화해서 말했다. 아니, 끝나고 통보인 거죠, 통보, 전달.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류가 이어진 게 원래 오늘 고위당정청 회의를 정말 한 3개월 만에 열기로 돼 있었습니다. 고위 당정청 회의. 지금 이제 전국에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산업 구조조정 문제, 다음 주에 그 벌어지는 이제 신공항 문제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종 비서실장, 그 다음에 이제 김우혁 비대위원장 원내대표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건 처음인데 되게 이제 중요한 행사인데 오후에 취소가 됐잖아요. 이 취소가 되는 걸 보면 청와대 기류가 짐작이 가는데 청와대 분노가 느껴진다. 예, 취소가 가는 거에 대해 공식적인 이유는 오후 3시경에 김희옥 비대위원장이 이 회의에 내가 참석하기 어렵겠다라고 해가지고
안 됐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김의옥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그랬는지 아니면 청와대 기류를 보고 예. 이렇게 이야기한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김의옥 비대위원장이 정진성 원내대표한테는 그 말을 안 했다 그러거든요. 내 예. 회의 참석하기 어렵다는 말을 정진성 원내대표도 언론 보고 알았다고 하니까 그럼 청와대 말도 맞고 정진성 원내대표 말도 맞다면은 지금 이분들은 이제 여권의 소통을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언론을 통해서. 예. 청와대도 뉴스 보고 알았고 친박, 비박도 뉴스 보고 안 이 상황에 대해서. 김병민 의원님, 예. 청와대랑 새누리당 지도부랑 전혀 소통이 안 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김재원 정무수석하고 정지석 원내대표하고 사전에 뭐 한다 서로 말 안 해주고 결과만 통보하는 사이다 이거예요. 김재원 수석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오자마자 갑자기 뒤통수 맞은 느낌일 거고 본인이 뭐 작업할 새도 주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제 오늘 굉장히 큰 분기점이 좀 될 것 같은데 김의옥 위원장이 어떤 처신을 할지가 굉장히 사실 궁금해요. 예. 본인 입장에서 만약에 이 자리를 박차고 도저히 이와 같은 혁신 비대위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위원장을 던지고 나가는 순간 판이 완전히 깨져버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친박계 의원들 입장이라면 이미 표를 봤잖아요. 처음에 구성할 때까지만 해도 외부 의원 5명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감은 있었지만 그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표를 까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확히 갖고 있는 마음속이 뭔지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내부 의원 5명이라고 들어간 사람 중에 소위 말해서 친박계라고 넣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학재 의원일 건데 이학재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완전히 핵심 친박으로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내가 이어서 나머지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혁신 모임을 만들었던 게 바로 이학재 의원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 이 혁신 비대위가 이 권한 그대로를 가지고 전당대회까지 가버리게 된다라면은 이미 반란이 한번 일어난 상태에서 반란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친박 입장에서는 반란이겠죠. 반란 맞죠.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정당대회까지 이 11명이 그대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최경환 의원을 필두로 하는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고자 원하는 그 그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럼 판을 깨야 될 것이고 예. 판을 깨려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이 김의옥 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럼 새누리당은 완전 그때부터 패닉 아노미 상태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고민이 좀 드네요. 청와대의 반응을 들은 친박 의원들이 이 안 되겠다. 양진 변호사님. 네. 이거 의원총회라도 소집을 해서 비대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좀 번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도 나왔는데 비대위에서 복당을 결정했는데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친박에서 이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뭐 사실 법률적으로도 이거를 뭐 효력을 정지하는 뭐 가처분을 내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그 한다. 정도로 사실 절박하다는 거죠. 예.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어쨌든 이미 결정 났고 복당됐잖아요. 사실. 예. 그러면 그걸 번복하는 모양새조차도 너무 더 우스워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효력정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재판이 결정나기 전에 뭐 피해가 너무 막심하다든지 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된다든지 그럴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예전에 사실 뭐 공천에 대한 그 효력정지 가처분이 있기는 했었어요. 법원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있었는데 예. 그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고요. 현재 뭐 진행 중인 재판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제명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렇죠. 유일한 굳이 카드는 그렇죠. 그렇다는데요. 제가 당헌 당규를 다 꿰고 있지 못하는데 아마 비대위 권한이 강할 거요. 그래서 예. 의원총회에서 이걸 번복하지 못할 겁니다. 네. 이 비대위를 둔 목적과 거기에 권한이 당헌 당규에 딱 돼 있어서 뭐 효력 정지 어쩌고 해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김의옥 대표가 사퇴할 거냐 아니냐 물었죠. 예. 한참 생각했어요. 한참 생각하셨어요, 지금. 지금까지 고민했는데 사퇴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안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문제로도 여기서 물러나면은 이분의 한계는 여기서 끝나게 되기 때문에 아마 뭔가 결실을 맺던가 적절한 기회가 오지 않으면은 이걸로 물러나지는 않을 거. 사퇴 안 할 것이다.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한 것은 하나의 이제 엄포 분위기. 네. 그리고 사퇴 안 할 것 같은데 제 생각. 그러면은 친박 의원이 이거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네. 그것까지 고려하고 그런다면은 이분은 여기서 아무 맥도 못 쓰고 예. 끌려가다가 그만두면은 이분이 이제까지 쌓아온 것, 그다음에 스카우트도 해서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것, 이 분위기로 볼 때 여기서 이렇게 손쉽게 물러나서 개인적인 말하자면 멸망의 예.
실패 분위기를 자초하는 건데 아마 버틸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예. 당사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유승민 의원도 오늘 저희 돌직구 신문에 모셨는데 가운데 모셨어요. 가장 핵심이니까. 돌아온 유승민 의원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당에서 저희 복당을 결정해 주셨는데 하여튼 당의 결정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에 돌아가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당에 대한 어떤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이 원하는 어떤 당의 개혁 또 화합 거기에 제 모든 것을 바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의 쇄신을 위해 무엇부터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그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당의 생각이 있는지. 방금 기자가 물었던 마지막 질문이 오늘 유승민 의원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전당대회를 나가서 당대표에 도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전당대회를 패스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서 출마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유승민 의원의 측근들조차 전당대회에 나갈 것이다. 아니다. 대권에 나갈 것이다. 입장이 갈립니다.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어디에 나가는 건 자기 마음이니까 정성희 위원님 어디에 나갈 것 같으세요? 오늘은 남의 마음을 물어보라는 게 자꾸 많아서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전당대회에 나가게 되면 이제 친박의 좌장인 최경환 의원하고 대결하게 되고 아까 얘기한 최경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박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 비박 그룹이 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아지는 구심점이 될 텐데 신유 반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전당대회에 나가게 될 경우에는 그 당권을 쥐게 되는 그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 새누리당의 의원들의 분포로 보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하고 그러니까 당심이 아니라 민심을 선택해서 이번 전당대회에 나가게 되면 이제 당이 분열되는 걸로 가는데 어저께 분명히 당의 화합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일하니까 8월에는 패스하고 내년에 대선을 예. 직접 뛰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정성희 위원의 예측은 전당대회 아니라 대선이다. 윤 실장님. 저도 모르죠. 근데 이런 거겠죠. 우리가 고민을 할 때 이걸 해도 어렵고 이걸 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둘 다 해볼 만한데 하는 상황에서 고민을 하는 거가 있죠. 행복한 고민이죠. 유승민 의원은 현재는 후자 쪽에 대한 고민이겠죠. 분명히.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로 예. 이제 뭐 키워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떤 구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돼 있고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당권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제일 좋아할 사람은 이제 김무성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일단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이 있는 것이고 유승민 의원이 당권을 거머쥐든지 아니면 그 근접하는 상황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당내에서 이제 비박이 이제 그만큼에 올라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본인도 이제 나도 뭐 비박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같은 이제 뭔가 결합이 될 수 있는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 이제 예. 대선으로 간다면은 아주 복잡해지겠죠. 우리가 애초부터 옛날에 이야기했던 대선 뭐 3자 구도, 4자 구도 그쪽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유승민 의원이 복당하는 것도 못 받아들이는 판에 대선 후보 되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새누리당의 뭐 분당이 될지 분화가 될지 보수 진영의 분화와 재편이 될지 뭐 손학규 뭐 정의와 이런 분이 말하는 4지대, 3지대까지 해서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의견이 살짝 다르고 있는데 한 명은 대선, 한 명은 전당대회. 그래서 의원님. 저는 유 실장님 얘기에 덧붙여갖고 그래서 전당대회 출마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당대회 나갈 것이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 이번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최경환 의원이 당대표가 돼요.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권을 친박계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의원이 거머쥐는 순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는 더 어둡고 어두컴컴한 미래만 남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대다수의 정치 전문가들이 평론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현재 상황대로 전당대회 치르게 된다면 최경환 의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유일한 카드가 저는 유승민 의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당 조직 내에서는 누가 뭐래도 친박계가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전당대회 전체 중에 30%가 여론조사의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유승민 의원이 점할 수 있는 비중의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사실상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유승민 의원이 거머쥐게 된다라면 그 뒤에 얼마든지 또 다른 가능성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당대회 카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상현 의원도 같이 복당을 했는데 어떤 입장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을 위해 온몸을 바칠 것. 사실상 막말 파동으로 이번 총선 참패에 한 책임이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윤상현 의원도 복당이 됐습니다. 양지인 변호사님, 네. 복당의 변이랄까요? 그러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복당이 됐는데 사실 유승민 의원의 복당이 너무나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근데 뭐 윤상현 의원이 이제 복당하자마자 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지들과 함께 내가 당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그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정말 당권 도전하는 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욕망을 내비친 건가라는 이제 뭐 얘기도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막말 파문으로 인해서 이제 탈당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유승민 의원의 탈당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뭐 아킬레스건이 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뭐 오늘자 한국일보 신문만 보더라도 네. 그 사설에서 굉장히 이제 막말 의원까지 복당을 허용했다 새누리당이 그러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새누리당이 당 기강 훼손과 윤리 문제로 당을 나간 인사를 이렇게 다시 복당시킨 적은 없었는데 왜 윤상현 의원을 이렇게 같이 복당을 시킨 것인지 어떻게 보면 윤상현 의원의 복당을 위해서 유승민 의원의 복당이라는 그런 카드를 어떻게 보면 좀 교환을 한 거 아닌지라는 예. 그런 의구심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복잡한 일들이 새누리당에서 뭉치고 만나고 합쳐져서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습니다. 관련된 뉴스 속보 나오면 저희 돌직구쇼에서 가장 정확하고 발빠르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상황 점검해 봤고요. 이번에는 저희 돌직구쇼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을 살펴보는 신사동 그 사람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신사동 그 사람 한 사람씩 만나보시죠. 첫 번째 신사동 그 사람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가수 겸 연예인, 탤런트인 박유천 씨가 또 기소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성폭행 혐의입니다. 다른 20대 여성이 등장을 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박수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마다 독립돼 있고 일부 고객만 입장할 수 있는 운영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유흥주점에 근무했던 20대 여성 A씨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박 씨가 손님으로 왔는데 조용히 이야기하자며 주점 안 화장실로 데려가더니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유흥주점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 A씨는 박 씨에게 역시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당시에는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워 대처를 못했지만 최근 사건을 보고 용기를 내 고소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한 차례 성폭행 고소장이 접수됐다 취하된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 현장도 탱카페로 불리는 고급 술집이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형태의 성폭행 의혹으로 비난 여론이 일고 있지만 박 씨 소속사는 사실 무근이라며 이번 고소건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떤 혐의라도 인정되면 박 씨가 연예계를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인데 성폭행, 나도 성폭행을 당했었다. 작년 12월에 당했었다. 또 다른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또 다른 20대 여성이 성폭행 혐의로 박유천 씨를 또 고소한 건데 김병민 의원님, 예. 박유천 씨 측에서는 이번에 사실 무근이다. 박유천 씨가 심각하게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사실이면 연예계 은퇴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오늘 한 언론 매체가 두 번째 성폭행 신고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마저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 타격은 정말 치명상일 수밖에 없을 거고 또 같은 행위 자체가 굉장히 좀 약간 지저분하죠. 그 룸 안에서 그리고 또 화장실 안에 들어가 갖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한 내용들이 있을 건데. 이번에도 신고 내용을 보면 예.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그렇죠. 또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 YTN 보던 것 같아요. YTN 라디오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니까 이 피해 여성이 지난해 12월인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하는 시점,
그 시점이 조금 지났던 그 언저리에서 다산 콜센터에 전화를 했다는 거죠. 예. 성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다산 콜센터가 경찰서를 연결해줬고 경찰서에다가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라는 거가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러면 왜 그때 고소하고 나서 취하를 했느냐 이게 또 문제일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고소를 하고 나갔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서 이 문제가 심각하니 어떤 연예인에게 그 피해를 당했는지를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봐라라고 했더니 이 피해 여성이 명확한 수사를 진행하기를 이제 경찰은 원했지만 그 나름대로 법적 공방을 피는 게 굉장히 두려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아마 경찰 수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진실이 여기 있지 않는가 싶은데 예. 왜 고소를 했다가 갑자기 법적 공방이 두려워서 고소했던 걸 다시 취하했는가 이게 저는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 대목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박유천 씨 측과 고소한 여성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도 예. 바로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신고를 했던 게 아니라 일주일의 텀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이것도 지금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좀 그런 내용들이 석연치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신고가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 언론 매체인 디스패치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취재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저희가 다뤄보겠고요. 요약하자면 두 번째 화장실에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20대 여성의 신고가 접수가 됐고 박유천 씨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지만 오늘 한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지난 12월 이 여성이 연예인으로부터 똑같은 내용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신고가 있었고 취하를 했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 두 번째 신고 내용에 대해서 박유천 씨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저희 채널A 취재진이 박유천 씨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의 모습인데 역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강남구청으로 출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많은 취재진들이 박유천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강남구청에 사람부터 기다렸는데 경호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강남구청으로 출근을 하는 그런 모습. 호의를 받으면서 매니저 9명의 호의를 받으면서 출근하는 모습을 조금 전 포착을 했습니다. 박유천 씨 입장에서도 아마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참담할 것 같다라는 마음에 안타까운 심경이 있지만 유명 연예인으로서 두 차례나 성폭행 혐의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오늘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스패치에서 오늘 또 하나의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첫 번째 신고했던 여성이 사건 직후 신고하지 않고 왜 7일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신고를 했느냐. 그 7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디스패치는 이런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이른바 소속사, 박유천 씨의 소속사는 CJS인데 CJS와 A양 측이 그 7일 동안 수차례 만났다는 거예요. 6월 4일 CJS의 부장이 사건 직후 A양 측과 만났다. 그리고 6월 7일 CJS의 이사를 포함한 4명이 역시 A양 측을 만났다. 그런데 이 뒤에 전직 건달 D씨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건달이 아닌가 보죠. 전직 건달 D씨가 CJS를 대신해서 A양 측과 백모 씨와의 만남을 주선한다라는 대목이 오늘 나오는데 이 백모 씨는 CJS의 백창주 대표의 부친인데 와이파.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와이파. 조직폭력배죠. 와이파의 핵심 간부다. 다시 말하면 와이파의 핵심 간부는 박유천 씨의 소속사 CJS 백창주 대표의 부친인데 전직 건달 D씨가 바로 이 핵심 간부였던 백모 씨와 A양의 만남을 주선했더라. 이 과정에서 아마 내 이름을 대면 누군지 알 겁니다. 만나시죠? 라고 강권했었다라는 대화록이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6월 8일 이 백모 씨가 A양 측과 만났고 6월 10일 그제서야 소속사 대표가 A양 측을 만났는데 여기서 위로금을 줄 수가 없다.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요. 양 변호사님, 이게 네. 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일반 국민들,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과연 사실일까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당연히 사실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소속사인 CJ 측에서도 처음에는 그 사실무근의 허위 보도는 자제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 자료를 내면서 진상 규명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저렇게까지 6월 4일부터 사건이 발생한 6월 4일부터 이 여성이 고소장을 신고를 하고 고소장을 접수하기 했던 그 6월 10일까지 거의 6일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접선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CJ 측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다 그래요. 뭐 어떻게 해야 뭐 마음이 풀리실지 저희도 참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사실 다 모든 걸 알았을 텐데도 처음에 일단 그렇게 발뺌을 했다는 게 그 박유천 씨를 비롯해서 CJ가 하는 얘기를 다 믿을 수 없는 근거 중에 하나고요. 예. 그리고 사실 그 지금에서야 뭐 첫 번째 피해자가 모든 그 뭐 성관계에 대해서 그 관대성이 없었다. 내가 그냥 뭐 그 기분이 나빠서 내가 그 당시에 수치심이 들어서 신고를 했던 것이다. 라고 결국에는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저렇게까지 6일 동안 합의를 말 그대로 합의라는 건 합의금을 받는 거잖아요. 예.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했었고 어쨌든 CJ 측에서도 계속 줄 것 같이 하다가 결국에는 막판에 대표가 뒤집어서 안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4일이 지나서 신고한 지 4일이 지나서 14일에 갑자기 강제성이 없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강제성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과연 말 그대로 믿을 수가 있겠느냐. 예.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합의금을 계속 달라 그랬다가 안 줘서 신고를 했는데 다시 신고를 취소했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 뒤로 물밑 작업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합의금이 원하는 목적이던 합의금이 지급이 됐던 거 아니냐라고밖에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윤태곤 실장님, 지금 이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데 건달도 나오고 전직 조직폭력배 핵심 간부도 만나고 나서 그제서야 기획사 대표가 만났는데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디스패치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때 입장을 바꿨다는 거예요. 소속사가 피해 보상을 해줄 계획이 없다. 치열한 협상, 뭐 줄다리기, 뭐 이렇게 압력 이런 게 서로 간에 오갔던 것 같아요. 저 그림만 봐도. 그리고 저는 여기서 약간 좀 황당한 게 그 우리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하신 정성희 선배님이나 아니면 뭐 저한테 와이파 그 두목, 뭐 조양은, 김태촌 이런 사람도 아니고 간부가 내 이름만 되면 알 것. 그 이름 들으면 압니까?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 전직 조폭, 뭐 중간 보스 간부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그럼 그쪽 상대방도 그런 이름을 말하면은 아는 사람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내 이름 들으면 알 것 이러고 있으니까 참 뭐 어느 쪽 편을 들어주기 힘든 정도로 사건이 이상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성희 위원님. 결국에는 합의가 잘 안 됐다,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이 4일이고 고소장을 제출한 날이 10일이면 6일에 도대체 6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는 건데요. 그 중에서 이걸 그러니까 형사 고소를 박유천 측에서는 막아보려고 하고 여기서는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치열한 어떤 싸움이 있었던 거고요. 그것이 불발되니까 이제 결국 그 고소를 한 거고 그것이 뭐 지금 제가 진실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합의금이 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됐으니까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실을 덮기 위해 가지고 돈이 오갔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덮어지기나 했는데 아까 우리 그 얘기한 대로 이 사실을 보고 용기를 얻은 이 사실을 보고 내가 이런 사건을 똑같이 당했는데 이걸 보니까 이거 용기를 얻어서 내가 또 한번 해야 되겠다는 다른 사건이 이제 이걸 불거지게 된 거죠. 하나가 이제 해결이 되니까 다른 사건이 나온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A양과의 일인데 지금 B양이 한 명 더 등장을 한 건데 양지민 변호사님, 네. 경찰 입장을 좀 취재해 보니까 A양만 있었을 때는 그냥 신고 내용을 조사해서 금방 끝내야지라고 경찰이 생각했었는데 전혀 다른 B양이 등장을 했고 이 B양이 작년 12월에 이미 똑같은 내용으로 한 차례 신고를 했다가 취소했던 전력이 다 드러나자 경찰 내에서
박유천 전담팀이 꾸려졌다고요? 그렇죠. 6명으로 구성된 박유천 어떻게 보면 성범죄 사건을 위한 전담팀이 꾸려졌다고 봐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피해자가 나타났을 때 성폭행에서 성매매인가라고 초점을 맞춰서 그냥 성매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 사건보다는 좀 가볍게 끝날 수 있고 경찰에서 보기에도 좀 가볍게 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끝날 걸로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 어느새 이제 제2차 피해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거는 명백한 성범죄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전담팀을 꾸린 걸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나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굉장히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는 요즘에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박유천 씨가 빠져나가기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예, 박유천 씨를 둘러싼 사건 중에서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경찰 수사를 통해서 가려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신사동 그 사람, 두 번째 그 사람으로 이동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무재 삼성전기 상임 고문, 전 고문의 변호인단 중에 남기춘 변호사는 과거 불법 대선전과 관련해서 삼성그룹을 수사한 바 있는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게 압박이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됐었는데 돌연 이무재 전 고문 측에 변호인단 8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사임을 했습니다. 더 이상 변호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네. 남기춘 변호사, 그러니까 삼성그룹을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도 똑같이 사임을 한 거죠. 그렇죠.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굉장히 좀 많이 의아했는데요. 이 변호인단 8명 같은 경우에는 이부진 사장과 임 전 고문의 1차,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끝난 다음에 이제 꾸려진 변호인단입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이무재 전 고문이 이제 패소를 한 다음에 안 되겠다 해서 야심차게 꾸린 이제 변호인단인데. 드림팀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대로 변론을 해보기도 전에 지금 사임을 한 상황이어서 사실 이무재 전 고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거예요. 왜냐면 29일에 지금 변론기일이 예정이 돼 있는데 새로 변호인단 8명 꾸리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주목받는 사건이면 사실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29일에 예정된 변론기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일 변경 신청을 해서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예. 과연 왜 사임을 한 것이냐를 쟁점을 두고서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무재 전 고문의 언론 인터뷰가 바깥으로 나간 게 좀 부담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또 네. 일부에서는 사실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2심 결과가 조금 좋지가 않아 보여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변호사로서 사실 아마 남기춘 변호사님 굉장히 경력 많으신 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통이라고 불리고 굉장히 법조 경력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 1심에서 패소했다고 2심에서 패소할 것 같다는 그런 가능성만으로 그렇게 사임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이고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죠. 이미 다 항소심의 결과까지 예측을 해서 수임료까지 다 책정해서 받으셨을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막기로 한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사임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의아하기는 하죠. 의아하다. 그렇죠. 계속해서 언론에서 남기춘 변호사에 대한 과거 삼성을 겨냥해서 수사를 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계속해서 나와서 개인적으로 부담으로 작용을 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의뢰인을 어떻게 보면 방치를 해버리고 사임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변호사로서 큰 결정이거든요. 변호사로서 어찌 보면 좋은 결정은 아닌데.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사실 사임을 한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크게 작용을 해서 이건 정말 내가 맡으면 안 된다는 상황이든지 네. 아니면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정말 누구라도 맡기 싫어하는 그런 파렴치 않은 변호라든지 그런 경우 아니고서야 사실 사임은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8명이 고가의 수임료도 받으셨을 테고 그렇군요. 지금 칼을 갈면서 오랜 기간 잘 준비를 해오다가 돌연 언론 보도 이후에 8명이 다 사임을 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양 변호사님 말대로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면 세간에서는 혹시 삼성 측에서 무언가 변호인단에게 무언가가 무엇이 되지 않았을까? 거시기가 거시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삼성이 엄청난 자금력을 해서 상대편 변호사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식의 그냥 소문입니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상상해서 제외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워낙 주목을 많이 받는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상력도 발휘하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아무래도 이무재 그 전 고문 측에 의도치 않은 인터뷰 결과가 가져올 파장을 염려해 했기 때문에 사임한 걸로 보는데요. 좀 이제 오늘 흥미로운 기사는 이제 이무재 전 고문의 인터뷰가 월간조선에 처음 실렸는데 예. 한겨레 신문이 다음 날 또 기사를 실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월간조선이 나오고 그 다음 날 한겨레 신문에 기사가 났는가 했더니 오늘 한겨레 신문이 그 이유에 대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예. 그 제목은 이무재 고백 먼저 터뜨리지 않은 까닭. 그러니까 그 이무재 전 고문과 몇 명이 같이 하는 식사 자리에 한겨레와 월간조선 기자들도 같이 있었고요. 여러 번 같이 만났답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사생활 문제이고 본인이 보도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 월간조선이 그런 관례를 깨고 한 것은 언론 윤리 위반이다 하면서 이 한겨레 신문은 월간조선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사임을 했을까? 아직 해답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윤 실장님 정도의 명석한 예측력이로라면 저는 이 언론 보도 때문에 변호를 하기 조금 어려워지는 건 있겠지만은 그게 사임까지 할 만큼의 사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 이상이 뭐가 있어야지 사임을 하는 거 아닌가? 그것도 8명이 동시 한날 한시에 쫙 한꺼번에 다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법적으로는 이제 이무재 전 고문은 변호사가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다면 뭐 제3의 이유를 의심하는 게 또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예. 결국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주셨네요.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의 피나레 기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교통 표지판이 생겼다는 뉴스입니다. 만나보시죠. 이기진 전 의원님, 네. 이런 교통 표지판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 저도 저러고 다니는데요. 저는. 아, 이상한 시대가 됐는데 정말 위험해요. 정말 위험하다. 네. 위험천만이에요. 서울시와 경찰청이 올해 말까지 서울 시내에 이 같은 교통안전 표시판 50개, 보도 부착물 250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길 건너실 때, 그리고 운전하실 때 스마트폰 보다가 맨홀에 빠졌다. 중국에서 기사 났습니다. 조심하시길 그런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보다가 저걸 못 볼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아, 스마트폰보다 저 표시를 못 본다. 소리라도 나게 해야 되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오늘 금요일이죠. 벌써 한 주가 지나가네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좋을 겁니다. 좋은 하루,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